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또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예외로 해서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이 나오네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뭐가 보완돼야 될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쪽짜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반쪽짜리, 충분히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제가 좀 아까 얘기한 변호사, 회계사 이것 때문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이 이제 나온 게요. 지난 4월 16일부터 세월호 참사가 시작됐고요. 예. 그리고 한 달 만에 지난 5월 19일 날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라고 굉장히 크게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한 달 만에 18일 날 이제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예. 문제는 핵심이 관피아 방지라면 예.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실 이게 관피아, 법피아, 검피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서 나머지 일부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당초의 취지에도 이미 어긋났고 그리고 원래 이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흠결이 많은데 그 흠결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로 이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도 반쪽짜리인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왜 예외로 하죠? 이걸 예외로 한 어떤 정부의 논리적 근거는 뭡니까? 예를 든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법무부 등에서 관련된 의견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정부 안에도 공직자로서 이 변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주로 이제 법무부에 많겠죠, 상대적으로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심사를 받게 되면 그러면 구조적으로 설명하기를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것들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변호사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는 문제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적인 목적도 마찬가지고 관피아 방지 핵심적인 목적도 공직에서 퇴직하고 나서 부적절한 이해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예. 부당한 전관료 있으면 안 되겠다. 예. 이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이 자격증을 이유로 들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 본말이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면 아무것도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니죠. 예.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규정인데. 그러니까요. 이것조차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는 직장엔 못 간다 이렇게 제한하는 건데. 네.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이해 충돌이 있는 곳에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다 이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본말이 전도가 됐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 이해 충돌이 있는 활동이나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인데. 예. 근데 이 자격증 가진 경우는 예외다. 예. 그러면은 자격증 가진 경우에는 이해 충돌이 있는 곳에 취업해도 활동해도 괜찮다는 뜻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그래도 이번에 그 취업 제한 업체의 규모도 좀 더 대폭 낮추고 이래 갖고서는 또 취업 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네. 나름 좀 강화되고 확대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취업 제한이 되는 기관을 이번에 3배 확대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2년 제한하던 거를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범위도 늘린 거 그 자체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예. 근데 문제는 이 현상이 결국 궁극적인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의 규모나 매출액의 규모를 낮추어도 예. 예를 들어서 그 매출액에 조금 미달하는 기업에는 그럼 취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기업의 경우에 취업했을 때 이해 충돌이 있는 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이 이 퇴직 후에 취업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규정으로 가는 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피아 문제나 아니면 이해 충돌 문제를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걸 다 차단하려면.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 법을 이 공직자윤리법을 처음 만들어 시행한 게 83년도부터입니다. 예. 한 31년 됐는데요. 예.
이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이제 벤치마킹한 게 미국의 정부윤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의 정부윤리법은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퇴직 후에 이해충돌을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활동 이렇게? 네, 그래서 활동, 여기 이제 취업이 포함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활동으로 강화했을 때는 우리처럼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설정을 하거나 예. 자본금이나 매출액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이 취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예. 만일에 또 요 유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정부는 이 기준을 또 강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을 낮추고 또 뭐 자본금을 낮추고. 예. 그래서 이거는 비록 이전보다 강화는 되었지만 이 본질적인 이 답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는 왜 그 공직 유관 단체 부분에는 이 취업 제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해양수산부 그다음 뭐 해운조합 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네네. 이건 이번에 또 신설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 유관 단체도 이제 취업 제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지금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해충돌 이야기하는 활동을 못한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무슨 뭐 유관 단체인지 민간 기업인지 이런 것 굳이 구분할 이유도 없어지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직무 관련성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 취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충돌을 이야기하는 부당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부분 취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을 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부적절한 이해충돌이 있는 활동을 하는가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취업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년 수만 명이 이 퇴직을 하는데 예. 이 모든 사람들을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고위직 중심으로 취업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즉 퇴직 공직자에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맞아요. 기업의 문제도 아닌데 기업의 규모의 문제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충돌 이야기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법의 근본 그 축을 바꾸게 되면 네네. 그리고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그걸 추적하고 또 조사합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예를 든다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끝없이 추적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에서는 사형을 이 살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각 개개인들이 살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아니죠. 범죄가 발생하면 그 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 공직자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처벌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네. 법의 기본 구조를 취업 제한이 아닌 활동적으로 바꾸자. 그리고 네. 변호사니 뭐니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구분하지 말자. 여기까지 네네.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방송통신대학 윤태범 교수였습니다.